아침 일라디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이 가장 먼저 등장을 했는데요. 이제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2명이고요. 국민 20명 중 1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가 다소 잠잠해지는 듯 싶더니 고물가,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자영업자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치솟은 식재료 가격에 다시 한번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건데요. 자영업자들은 식재료 대란, 그중에서도 특히 밀가루 대란이라는 큰 복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재고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바닥이 날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왔다고 하는군요. 이유는 많습니다. 물류 대란, 기후 변화,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물가가 치솟고 있는 건데요. 이 위기 또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겠죠. 관련 소식 잠시 후 해외 농업 소식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수요일 아침,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시간입니다. 우수한 지역 특산물들을 만나보고 역사 속 이야기까지 우리 농수산물의 모든 것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세농에 얽힌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매주 토요일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구수한 웰빙 혼합 잡곡 세트, 향이 좋은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벌써 수요일인데 이번 주 특별한 선물 여러분께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지, 이 강승화가 진행한 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승화 진행 한 달 기념 치킨 앤 콜라 세트, 오늘의 오세농 한 분 추첨해서 방송 중에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세농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살펴보는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안녕하세요, 성우 송기원입니다. 오늘은 안학수님의 동시 호박꽃 일부를 진채밴드의 노래로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흔하디 흔한 꽃이라지만 예쁘지 않은 꽃이라지만 땡볕에 몽롱하던 날 다시 찾아온 땅볼 한 마리 줄임배 가득 먹이고서도 한 꿀 한 통 들려보냈지. 그보다 따뜻한 꽃은 그만큼 넉넉한 꽃, 그보다 따뜻하고 넉넉한 꽃은 없지. 많은 사람들이 예쁘지 않은 얼굴을 호박꽃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노랗게 활짝 핀 이 꽃은 그 어떤 화려한 꽃보다 소박한 매력이 있습니다. 호박꽃이라는 제목의 안도현님의 시도 감상해 볼까요? 호호호호 호박꽃. 호박꽃을 따버리면 애호박. 애호박이 안 열려 호호호호 호박전. 호박전을 못 먹어. 맛있는 호박전이 생각나는 작품이네요. 사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라는 말도 있지만 굳이 줄을 그어가면서까지 수박을 따라하지 않아도 호박은 수박 못지않게 달고 맛있고 영양가도 좋고요. 깊은 맛이 있는 우리 식재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베트남과 멕시코에서는 실제로 호박꽃을 요리 재료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호박씨도 견과류처럼 볶아 먹는데 특히 중국에서는 씨앗만 먹기 위한 호박이 따로 재배될 정도라고 하네요. 청나라에서 넘어온 박이란 의미로 오랑캐 호자를 써서 호박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품종에 따라 저마다 개성 있는 매력을 뽐내는 우리 농산물 호박. 올여름 좀 더 많이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호박을 활용한 나만의 요리법, 호박에 대한 얽힌 추억, 또 우리 고장의 호박 자랑도 좋겠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국제 곡물 이야기부터 해봐야겠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곡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 소식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네네. 근데 이런 또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는군요. 세계 밀 재고가 2달 뒤면 바닥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밀가루 수출, 그러니까 밀 수출의 30%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공급망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폭염과 가뭄, 이건 사실 이전부터 있었던 현상인데 그렇죠. 거기에 전쟁까지 겹치니까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세계 밀 비축분이 1개월 또는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제외하고. 네, 맞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직후에 지난 3월 초에 부쉘당 12달러를 넘어서면서 이제 밀이 최고가를 찍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안정세를 좀 보이다가 지난달 중순에 다시 12달러대에 진입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밀 가격이 40% 넘게 올랐습니다. 네. 밀은 쌀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곡물인데요. 중국 비롯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쌀을 압도적으로 많이 소비를 하는 점을 감안하면은 서구 쪽에서는 다들 밀이 주식인 그렇죠. 셈입니다. 네. 2019년 유엔 식량 농업기구 자료에 따르면 밀 공급량의 68%가 식량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극단적인 기후도 있었지만 네. 전쟁의 여파가 겹치면서 재고량이 크게 줄었다 이 설명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농업시장조사 업체인 그로 인텔리전스에 따르면은요, 네. 지난달 19일 기준 세계 밀 비축량이 10주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 통상 밀 비축량은 연간 소비량의 33%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데 네. 지금은 20%로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텔리전스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비료가 부족한 데다가 세계 밀 생산지의 가뭄이 20년 만에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가 러시아군에 의해서 봉쇄가 된 것이 치명적인데요. 밀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98%가 흑해 항구를 통해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이런 등지로 수출되기 때문입니다. 네. 철도 등 육로를 이용하면 수송 가능 물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배로 이동하는 것과 그렇죠. 완전히 비교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밀 생산 감소율은 35%로 주요 수출국 가운데 가장 크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가뭄 때문에 많은 맞아요.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네네. 이게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얼마나 이 좀 밀 작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네, 이제 가뭄, 폭염 이런 것들도 네. 밀농사를 망치는 요인인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지구 온난화에 더해서 라니냐 현상까지 벌어지고 라니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니냐 때문에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미국 농무부는 미국의 밀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질 붉은 겨울밀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21% 줄어들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는 4월 달부터 5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네. 올해 밀 생산량 전망치를 10%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밀을 많이 수출한 나라 중에 하나가 프랑스인데요. 네. 프랑스 그리고 중동에서는 이란인데 이 모두 지역이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달 말에 수출 금지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각국이 식량 보호주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것 역시 공급 불안에 어떤 기름을 붓는 그런 격이 됐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피해는 여러 가지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이 피해가 가장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엔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의 러시아 우크라이나산 밀 수입량은 전체의 4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격이 클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아프리카 개발은행은 아프리카 대륙의 밀 가격이 45% 상승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뭐 쿠스쿠스 같은 음식부터 예. 콩고의 도넛까지 이제 모든 것이 다 비싸죠. 비싸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북미도 피해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데요. 네. 뭐 모든 것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밀을 거의 다 대부분 수입을 하고 수입하는군요. 있는데 네. 밀 자급률이 0.8%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요즘에 뭐 밀가루 많이 쓰기 때문에 네. 한국도 당연히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좀 식단도 많이 바뀌었죠. 쌀 위주에서. 네. 제가 네. 떡볶이 많이 먹거든요. 밀떡볶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밀농사가 풍년이 될 것 같다. 이런 또 외신이 들어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올해 중국의 밀 생산은 풍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중국의 밀 주산지인 허난, 장수성은 이미 수확이 끝났다고 하고요. 네. 산시성, 산둥성 이런 쪽은 수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현재 수확이 끝난 경작지가 중국 전체 겨울밀 경작지의 78%에 해당하는데 네. 뭐 코로나19도 있었고 또 엄격한 방역 통제 이런 것 때문에 농사 차질이 우려가 됐는데 네. 수확 면적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2%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안위성, 후베이성, 허난성 등지에서도 올해 봄 파종한 밀의 작황이 예년보다 좋기 때문에 풍년이 될 거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지린 등 동북 지역도 최근에 비가 내리면서 한 달간 계속된 가뭄이 해소돼서 봄밀 작황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정부가 이게 식량 좀 자급을 위해서 네.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식량 안보를 강조한 중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 식량 가격이 갑자기 이제 많이 오르자 예.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놨고요. 특히 증산을 더욱더 독려했다고 합니다. 올해 6억 5천만 톤의 식량 생산을 목표로 세운 중국은 지난 3월 달에 200억 위안 우론으로 3조 8천억 원의 농가 보조금을 지급했고요. 지난달에 또 1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 가까이 추가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는 보조금 지원과 고급 농지 조성, 종자 보호 등 34가지 농업 지원책까지 마련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여름 수확이 한 해 곡물 생산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 톨의 식량도 수확하지 않은 채 남겨둬서는 절대 안 된다.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상황이 좀 나쁜 편은 아니고 괜찮다라는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대만산 우럭의 반입을 중단했다. 요거 이유가 뭡니까? 네, 중국의 해관 총소 우리에 따르면 이제 세관에 해당하는 세관에서. 네, 여기서 10일 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13일부터 대만산 우럭발이 반입을 잠정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작년부터 대만산 우럭바리에서 여러 차례 발암성 화학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과 색소 첨가물인 크리스탈 바이올렛 등이 사용 금지 약물인데 이게 검출이 됐고 곰팡이도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서 수입을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해관 총수는 올해 1월 달에도 금지 약물이 검출됐던 이유 때문에 수입을 한번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 국무원 대만 판공실 관계자는 중국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고 특정 양식업자를 겨냥한 건 절대 아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좀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다른 해석. 네, 왜냐하면은 중국이 작년 2월 달에 대만산 파인애플을 그리고 9월 달에는 대만산 열대 과일인 슈가애플, 왁스애플을 유해 생물이 발견됐다는 이유 때문에 수입을 중단했는데요. 뭔가 비슷한 이유네요. 네, 하지만 대만 당국은 세계보건기구 쪽에 제소하겠다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나와서가 아니라 뭔가 좀 대만을 견제하려고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얘기하는 건데요. 중국의 대만산 과일, 화려에 대한 잇따른 수입 중단이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이 고조된 거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서 대만을 압박하려고 중국이 취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식량 안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좀 사뭇 알 것 같은 그런 외신인 것 같습니다. 네. 말레이시아가 이제 닭고기 수출을 이제 제한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일부 허용하기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뭐 요즘 가격이 다 오르다 다 오르고 보니까 있어요. 자국 소비부터 먼저 충족시키겠다 이제 그런 이유인 건데요. 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기반의 닭가공 업체인 기송그룹이 말레이시아의 수의역 검역부로부터 토종닭과 올고기 수출 허용에 동의하는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는 싱가포르의 상업용 닭고기 수출 금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국내 닭고기 수요량의 3분의 1을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싱가포르의 닭고기 품귀 현상은 그래서 앞으로 아유.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난 2월 말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사료값이 오르면서 닭고기 가격이 같이 뛰었고 그래서 닭고기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월 단위로 따졌을 때 360만 마리 상당의 닭고기 수출을 무기한 금지했었던 겁니다. 전쟁 좀 제발 좀 끝났으면 닭고기도 오르고 이거 참 힘듭니다. 네. 호주에서요. 이제 패스트푸드 햄버거에 네네. 양상추 들어가잖아요. 네, 아삭아삭 맞아요. 맛있는. 맞아요. 근데 여기 부족해서 양배추를 대신 쓰기로 했다고요? 네, 호주의 KFC에서 양상추와 양배추가 섞인 그런 햄버거가 이게 식감이 달라지는데. 그렇죠. 예.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예. 예. 이 블룸버그 통신은 호주 KFC가 최근에 고객들에게 양상추와 양배추를 혼합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아하. 밝혔다고 하는데요. 올해 초 동부 해안 지역에 홍수가 발생하면서 여기도 기후 변화 때문에. 네, 양상추 수확에 차질이 빚으면서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네. 합니다. 이 호주의 식료품 품귀 현상은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수박 한 통에 25 호주 달러, 얼마요? 우리로 22,000원. 뭐 우리로 우리 치면 안 치면 비싸요. 뭐, 안 비싸죠. 뭐 괜찮은 가격 아닌가요? 근데 호주나 그래. 이런 지역은 이 나라에서는 깜짝 놀랄 가격이. 굉장히 싸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과일이 좀 비싼 가격이 편, 비싼 맞아요. 편이죠. 그리고 그 아이스버거 양상추 이게 공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말리는 양상추 말하는 건데 네. 이것도 한 통에 이건 비싸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네. 12 호주 달러. 비싸네. 한 양상추. 통에 어이구. 10,000원. 아유. 네, 양배추 한 통에 10,000원 그럼 너무 비싼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그 정도 합니다. 네. 따지고 보면. 네. 그래서 블룸버그 네. 통신에서는요, 올해 그 호주의 양상추부터 가금류까지 식량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말하면서 네. 뭐 KFC가 올해 1월 달에 닭고기 공급 부족 때문에 품목 메뉴를 줄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이렇게 식료품 가격이 오른 것은 홍수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공급망이 차질이 빚어지면서 벌어졌고요. 여기에다가 노동력 부족까지 한몫도 했다고 합니다. 네. 호주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잘 알 수가 없는데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뭐 디젤 연료 가격 상승 뭐 여러 가지 것이 겹쳤고 또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호주마저 이렇게 세계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물가 때문에 다들 신음을 하고 있는데 네. 하루빨리 좀 이 물가가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농업 소식 외신 캐스터 조윤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하는 아주 재미난 시간 IT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저는 어릴 때 소장하면 네. 굉장히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중후한 이미지를 생각을 했는데 네. 김덕진 소장님 볼 때마다 참 멋진 소장이시구나. 젊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 젊으세요? 젊긴 한데요. 어쨌든 더 젊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준비가 돼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MC용 씨 OTT 서비스 요즘 많이 쓰고 계시나요? 저도 쓰죠. 예. 네, 뭐 요즘에 뭐 TV 그냥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유료 서비스들 맞습니다. 뭐 이런 거 네네. 보시는 분들 많은데 많으시죠. 쓰다 보면은 요금이 꽤 많이 나가잖아요. 많이 나옵니다. 네, 한 달에도 최소 몇만 원 이상 아하. 나가는데 하나의 지금 서비스가 논란이라고 해야 될지 논란이? 이슈라고 해야 될지 네. 되고 있는 하나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OTT 관련돼서. 뭡니까?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예를 들면 넷플릭스라고 치면 그게 한 달에 한 만 원- 최고 만 원이 화질로 넘죠. 네, 최고 화질로 하면 17,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네네. 그 가장 높은 화질에 4인 예. 볼 수 있는 이게 17,000원 정도인데 네. 한 달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600원을 내면
하루 동안 마음껏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17,000원 내는데 예. 우리가 17,000원 냈을 때 한 달 내내 막 보진 않잖아요. 제 솔직히. 경험상으로는 네. 화제작 한두 개 보고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안 봅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니까 한 달 동안 17,000원 내는 게 아니라 예를 아깝지. 들면 하루에 600원씩 해서 뭐 내가 보고 싶을 때만 본다. 그래서 뭐 주말만 해도 그렇죠. 네, 주말 하면 1,200원에다가 한 네. 달 하면 4,800원이잖아요. 네. 주말 내내 봐도 그렇게 그렇죠. 안 하루씩 나오죠. 네, 낼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와서 이게 이제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슈가 될 만하네요. 네,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웨이브, 티빙, 왓챠 이런 서비스들도 한 500원에서 어머. 400원 하루에 그 정도 내면 예. 원하는 OTT를 골라서 하루씩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오다 보니까 오. 상당히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네. 글쎄요, OTT 회사들이 이게 글로벌 기업들이고 그렇죠. 이 사업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군요. 이거 뭐 그러니까요. 불법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불법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합법이라고 하기도 뭐한. 규제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군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서비스의 운영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쉽게 말하면 쪼개팔기입니다. 쪼개팔기. 그게 OTT가 원래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 만 얼마를 내면 네네. 한 두세 명까지 공유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돈을 받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공유 서비스랑 좀 차별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래 하나를 사게 되면은 최대 4명까지 정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기존 OTT에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존 OTT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약관이 원래대로라면 4명이 내 주변 사람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가족들끼리만 가능해요. 근데 애매하네요. 넷플릭스가 뭐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오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또 거기에서 또 이 애매한 게 뭐 같이 사는 거 아니면은 뭐 따로 있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1인 가구다라고 생각하면 1인 가구 혼자 사는데 그러면 3명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될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활용해서 만든 하나의 서비스가 계정 공유 서비스라는 게 기존에도 존재합니다. 계정 공유 서비스. 네, 근데 계정 공유 서비스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혼자 돈을 내기 부담스러우니까 최대 4명까지가 되니까 네. 어떤 게시판 같은 거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랑 같이 이제 파티라고 표현하는데 저랑 같이 나눠서 돈 내실 분들을 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N분의 1, N분의 1.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기존 서비스에 이제 4명을 모아서 돈을 나는데 그게 이제 매달 그렇게 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중개 서비스는 기존에도 존재했어요. 아, 있었군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그런 거 하나를 올리면 자동으로 매칭을 해줘서 어허. 4명이 돈을 나누어서 내는 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OTT에서 이거 불법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 이게 약간 법에서 명확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서로가 쉬쉬하는 혹은 그냥 지켜보자의 분위기였고 네.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중개하는 업체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었어요. 기존에는. 예. 네, 왜냐하면 연결만 해줬기 때문에 네. 연결만 해주고 이제 그들이 일부 이제 수수료 정도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얘기했었던 거는 우리는 그냥 이게 OTT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런 금융 서비스를 도와주기 때문에 거기에 일종의 수수료만 받는 수준이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OTT 산업을 더 도와주고 키워준다. 있다. 네, 왜냐하면 그것 덕분에 뭐 하나 볼 걸 2개 보고 3개 그렇죠. 보게 되니까 네. 이라는 게 기존 방식이었는데 네. 이번에 나온 서비스가 이제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말씀드렸던 공유 서비스는 제가 어쨌든 아이디를 만들어서 소비자가 아이디를 만들어서 나눠서 쓸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기업형이에요. 뭐냐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네. 스스로 아이디를 예를 들면 100개를 먼저 이런 뭐 OTT에 가입을 하는 그게 겁니다. 돼요? 가입이 되죠. 왜냐하면 개인이 뭐 이렇게 신분증 필요 없이 그냥 기업으로도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가입 방식에서 기업이든 여러 가지 어쨌든 돈을 내고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별도의 이메일 계정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이메일만 있으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써봤어요. 예. 근데 써봤는데 들어가면 이제 보통 개인 이메일 계정이 나오는데 이거는 딱 그 업체의 이메일 계정이 뒤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체가 직접 이거를 돈을 주고 먼저 가입을 하고 네. 뭐 가입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아이디 4개까지가 되니까 뭐 회원 1, 2, 3 이렇게 3, 4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쪼개서 파는 겁니다. 쪼개서 파는데 문제는 이 쪼개서 팔게 되니까 수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러면은 하루에 600원이니까 네. 한 달을
한 사람에게 네. 팔면은 18,000원. 네, 그 근데 한 계산- 사람한테만 파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말씀드린 대로 최대 4명까지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얼마까지 봅니까? 그럼? 그러면 이제 최대 4명이니까 곱하기 4 하면 18,000원 72,000원인 거죠. 어머. 그러니까 네. 얼마가 남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참 기존의 계정이 와. 원래 17,000원이거든요. 근데 이야. 이렇게 하면은 72,000원이니까 한 계정당 55,000원의 수익을 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이게 현대판 대동강 물 파는 사업이 여기 와 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특별히 기술력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네. 뭐 새로운 뭐 그렇다고 여기가 뭐 저작권에 대한 돈을 내는 것도 아닌데 기존에 있었던 컨텐츠를 쪼개 파는 걸로 오히려 OTT 사업자보다도 돈을 더 버는 거죠. 와 이게 지금 네. 그 OTT 회사 빼고는 다 행복한 사업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죠? OTT 회사 빼고는 다 행복해지는. 600원에 하루 뭐 네. 보는 거랑 네. 다 행복한데 이제 OTT 회사들은 이게 뭐 반발이 장난이 아닐 것 같다는. 그렇죠. 예. 왜냐하면 OTT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원래 그들은 소매업을 하던 곳이에요. 개인 네. 소비자랑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소매하고 있는 거를 막 물건을 사가지고 그걸 맘대로 쪼개서 파니까 예. 갑자기 이제 OTT나 입장에서 우리가 갑자기 도매상이 된 건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와.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돈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이게 확 체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OTT 업체들이 이거 하지 마세요. 네. 이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서비스 중지 내용 증명까지 보냈다는. 네, 상당히 예.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는 네.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계정 공유 서비스는 이거 괜히 이제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가 또 예를 들면은 사용자들이 반발하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돈 나눠서 내는데 니네 왜 그러느냐 네, 이럴까 봐 좀 기존의 쉬쉬하고 서비스는 제가 있었거든요.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건 안 이제 된다. OTT 회사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내용 증명 보내면서 네. 서비스 빨리 중지해줘라라고 이제 상당히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재판매라는 것 자체가 지금에 있었던 약관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이런 걸 할 때 기존 OTT랑 제휴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문제니까 빨리 내려라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 회사는 앞서서 설명드린 그런 계정 공유 서비스나 우리나 방식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정 공유 서비스를 너네들이 터치하지 않듯이 우리도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이 회사는 사이트에 우리가 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라는 이제 내용까지 지금 작성해 놓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OTT 업체들이 네. 덫에 빠진 것 같네요. 음. 그 4명을 공유하게 애초에 만든 서비스에 그렇죠. 덫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정확하신 것 같은데 예. 확실히 많이 쓰시니까 오늘은 다른 때보다 공감해 주시는 게 아니, 높네요. 나는 저는 많이 안 씁니다. 저는 매우 현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네. 화제작이 있다. 네. 그거 한 편만 딱 봐. 네. 그거 바로 그날 바로 해지. 네. 그러니까 정확한데요. 그게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서비스가 예를 들면 뭐 1년을 쓰면은 더 할인을 해준다. 혹은 뭐 한 달을 썼다가 뭐 갑자기 취소를 하면 손해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를 더 그렇지. 쓰거나 그렇지. 아니면 뭐 그래도 6개월을 써야지라고 하는 건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썼다가 한 달 있다가 취소했다가 또 해도 가입해도 돼요. 똑같거든요. 네. 그럼 결국 거기에서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한계가 좀 드러난 것이 아니냐. 두 번째 4명을 하는 게 명확하게 얘기하면 정말 4명 쓰기 위한 게 아니라 고화질을 비싸게 하기 좀 그러니까 거기에 일부 부가적인 혜택이 들어간 게 4명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런 것들이 OTT 비즈니스를 어떻게 좀 흔들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계속 나오고 아니 있는 그러면은 상황입니다. 그 글로벌 회사들 뭐 네. 넷플릭스나 이런 회사들 하루짜리 요금제 만들면 되잖아요. 아예 그냥 뭐 예를 한 1,000원 주고 그렇죠. 팔면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참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넷플릭스가 2019년에 비슷한 요금제를 시도했었어요. 했었어요. 주간 요금제라는 걸 냈었습니다. 주간 요금제. 근데 그때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일주일만 쓰고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는 컨텐츠의 한계다.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컨텐츠 만드는 데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필요한데 네. 사람들이 일주일만 쓰고 빠지니까 2019년에 한국인도 필리핀 같은 데서 실험하다 접은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OTT 시장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OTT 시장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결국 여기서 핵심은 컨텐츠에 대한 투자 비용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소비도 줄어들면 결국 치킨 게임이라고 표현하죠. 네, 살아남는 사람이 몇 개 남을 때까지 좀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실적인 상황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KBS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저 강승화가 있어. 뭐 비싼 돈 내고 그런 거. 그럼요. 저희는 돈 받지 않고 얼마나 저희 수신료는 행복하게. 받습니다. 예, 네, 수신료. 네. 수신료가 OTT에 비하면 저렴하죠. 뭐또 저는 또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KBS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IT 브리핑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재치 있는 오세농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이 강승화 진행 한 달 기념 치킨과 콜라 세트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의 오세농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5386번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40년 전 어려웠던 시절 주식이 호박이었어요. 호박잎 쪄서 된장에 싸먹고 호박 무침, 호박전, 호박에 썰어 넣은 수제비에 호박죽까지 정말 별미죠. 특히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호박 숭숭 썰어 넣은 호박전 최고입니다. 꼭 먹어야겠네요. 강승화 아나운서님 아침마다 기운 팍팍 생기 팡팡 감사합니다. 국장님 실장님 되실 때까지 진행해 주세요. 예, 5386번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치킨과 콜라 세트 바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농 문자는 토요일에 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오늘도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다행인 소식 전해드려야겠네요. 화물연대 파업 소식,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네, 민진어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와 국토교통부가 어젯밤 회의를 통해서 이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또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8일간 이어왔던 총파업을 중단을 합니다. 이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하면서 일단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네. 이 지속 추진이라는 표현이 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갈등의 불씨는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어제 주가가 2,500선이 붕괴가 됐군요. 네, 월요일부터 시작된 금융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는 2,492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 코스피 지수 2,500선이 무너진 것은 1년 7개월 만입니다. 네. 어제 하락을 주도한 것은 외국인들이었는데요. 2,800억 원어치나 팔았습니다. 일단 그나마 이 기관들과 개인들이 사들여서 0.46% 선으로 하락을 막은 상황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 들고 나가면서 환율도 급등을 했습니다. 환율은 장중에 1달러에 1,292원까지 올라서 올해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이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부총리가 급하게 구조 개입하면서 1,286원 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도 폭락을 했는데요. 네. 한때 8천만 원까지 갔던 비트코인은 2,800만 원대, 네. 그리고 580만 원까지 갔던 이더리움은 150만 원대로 아이고. 떨어졌습니다. 이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예정된 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때문인데요. 네. 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워낙 가팔라서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고, 네. 또 다음 달에는 우리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도 0.5%포인트를 한 번에 올릴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긴축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긴축을 하고 있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이 관련 조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급 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 물가 상승이 전쟁 등으로 인한 석유와 원자재 공급 차질 같은 공급 충격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할당 관세 품목 세율 인하와 또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정부에 주문했고요. 실제로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추가 인하를 한다고 해도 이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미지수고요. 또 마땅한 대응책 마련도 또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네.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세정 업무를 방치할 수 없어서 이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두 후보자를 청문회 없이 임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 시간 기다리겠다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시한은 이번 주말까지이긴 한데요. 이 두 후보자를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했을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다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관련 의혹에 0.25일에 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논란이 됐고, 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갭 투자의 편법 증여, 정치자금 유용 의혹 등 이 도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전 정부 수사가 확산되고 있습니까? 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던 박상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에서 당시 청와대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 건데요. 네. 이 박상현 의원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던 지난 2017년과 2018년 사이 이 산업부 관계자들을 통해 이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던 이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직을 종용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여성가족부의 전 장관과 차관을 최근 불러서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가 민주당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라는 의혹을 조사한 건데요. 네. 검찰은 그 이전에도 여가부가 비슷한 일을 했었는지 수사 중에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수행을 한 지인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건희 여사가 그제 봉하마을을 방문한 사진이 공개된 이후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보좌한 사람들 중 무속인이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논란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지인이고 무속인이 아니라 이 충남대 무용학과 교수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 생활문화예술지원본부장을 그리고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을 각각 지냈다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한겨레는 이 여성을 확인해 본 결과 이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 컨텐츠 전무 김모 씨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김모 씨는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 교수는 맞는데요. 네. 한겨레는 이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취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인이 이 대통령 경호처의 공식 경호를 받으며 영부인과 함께 참배를 한 셈이 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비선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인은 가면 안 된다는 법이 있냐라고 반박을 하게 됐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까? 네, 공군 소속의 고 이해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에게 군사법원 항소심이 1심보다 형량이 2년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 고인은 성추행 피해를 받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이 재판부는 이해람 중사 사망 책임을 가해자 장모 중사에게만 돌릴 수 없다라며 이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라는 건데요. 네. 이 장모 중사가 이해람 중사에게 사과한 다음에 보낸 본인의 자살 암시 문자 메시지가 보복 협박이었는지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가해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이 피해자의 모친이 실신하게 됐는데요. 네. 한편 어제 판결을 내린 고등 군사법원은 다음 달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이해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나왔던 결정인데요. 이 가해자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폐쇄적인 군 사법제도에 변화가 생긴 건데 이 다음 달부터는 군내 성폭력 범죄와 사망 사건은 1심부터 민간 법원이 재판을 하고 나머지 사건들도 2심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판할 예정입니다. 뱀 체험관에 아이가 방문했는데 뱀한테 물렸습니까?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네, 좀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네. 요즘 관람객들이 직접 만지거나 이 먹이를 줄 수 있는 체험형 동물원이 인기가 많은데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주말 이 대형 뱀과 사진을 찍던 어린이가 이 뱀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네. 네,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길이 2m의 버미스 파이톤이라는 뱀이 아이의 손을 물었습니다. 네. 바로 옆에 사육사가 있었지만 곧바로 뱀의 입을 벌리진 못했고 아이고. 이 상황이 수분간 지속이 됐는데요. 네.
이 뱀이 독성은 없지만 이 턱힘이 강해서 한번 물리면 성인 남성도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네. 결국 주변 사람들까지 나서서 뱀의 입을 벌려서 이 상황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그런데 아이의 오른손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고 아이는 지금 부모와 떨어지면 불안 증세를 아이고.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동물원 측은 유감을 표하면서 이 파충류 먹이 주기와 교감 체험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체험형 동물원에 대한 인기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이 체험형 동물원 뭐 인기가 많고 운영하시는 건 좋은데 동물들의 스트레스도 상당하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네네. 그래서 좀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강원 영서 남부, 충청권 내륙, 남부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 산지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연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요. 오늘도 초여름 더위는 쉬어가겠는데요. 좀 선선하게 느껴지시죠?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16도, 대구 17도, 광주 18도가 예상되고요. 최고기온 서울이 26도, 강릉 21도,